임진왜란 때도 거북선의 그 포가 굉장히 역할을 하지 않았나요? 그런 적 엄청 큰 거죠. 원거리 사기가 이제 결정적이었죠. 저쪽은 도저히 미치지가 않잖아요. 사정거리가 유효사거리가 안 되는데. 그 당시부터 그러면 일본에서는 대포가 없었습니까? 없었다기보다는요. 일본의 그 배라는 게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임진왜란 때 착각한 게 뭐냐면요. 일본이 잘하는 게 육전이었을 것 같아, 수전이었을 것 같아. 원래도 일본이 잘하는 게요. 수전 아니에요? 육전이겠죠. 섬나라라고 생각하니까 다들 그 안에 전투는. 네, 걔들은 계속 100년 넘게 전국 시대였어요. 지들이 안에서 싸우기 바빴다고요. 지들끼리는 성 쳐들어가고 성 공격하고 이거 중요했지. 수전은 네, 수전은 뭐가 필요한 거냐면 병참 보급만 필요한 거예요. 빨리 싣고 와. 이것만 필요했던 거예요. 운송수단이. 네, 운송수단인 거예요. 그 수전 기술이 발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때 갖고 있던 배가 사실 일본 배에 비하면은 제가 갖고 있는 생각하는 장점은 뭐냐면 일단 크고 무겁고 튼튼한 거예요. 판옥선. 네, 그게 뭐 금방 생각하실 수 있듯이 트럭하고 작은 경차랑 이렇게 충돌하면 경차가 큰 피해를 입고 트럭은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거북선, 판옥선이 해전에서 일본의 전함들을 그렇게 많이 물리칠 수 있었던 건 사실은 들이받는 기술이었을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함포도 그 포탄도 있고요. 그 이순이 전략을 참 잘 싼 게요. 첫 번째 뭐냐면 원거리에서 함포로 쏘는 거예요. 저총 미치고 무조건 빵빵빵 쏘는 거고요. 우리는 붙어서 벽병전할 생각이 없어요. 가서 깨는 거예요. 충돌이 빵 뛰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특히나 우리가 장점이 뭐냐면 판옥선이 바닥 밑이 넓어요. 그렇지. 그래서 회전력이 좋아요. 잘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지는 않지만 외선에 비해서 빠르지는 않지만 회전력이 참 좋아요. 좌우를 잘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외선은 뭐냐 빨라요. 밑이 아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뾰족하게. 네, 빨라요. 대신 회전력이 아주 안 좋아요. 균형 잡기도 힘들고. 네, 그러니까 조선은 무조건 또 부딪히는 거, 빵 부딪히는 거예요. 걔들은 이렇게 고리 탁 걸어서 남들 올라가서 막 이래야 되는데. 안에서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백병전 하는 건데. 거북선이 막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백병전 하고 싶지가 않아. 천천히 올라갈 수 그래서 못 오게 거북선 올라갔는데 오래 들어갈 수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없고 그냥. 뒷골까지 다 달았으니까. 이순신이 정말로 전략의 천재란 게 그런 거죠. 예. 이 사람은 우리 지형에서 어떻게 싸우는 게 제일 좋을지, 그죠? 우리 배후 구조가 뭔지 그 이점을 아주 잘 이용해서. 영화에서도 보면 명량도 보면 계속 바다에 나가서 확인하잖아요. 물길을 확인하고 이거 그래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거북선이 좀 특이한 게 용머리에서는 막 연기, 유황 같은 거 막 뿜어내가지고 적을 좀 교란시키고 총이랑 대포 쏘는 층도 막 다르게 이렇게 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아래층은 노전 애들이고요. 위에가 이제 싸우는 병사들이고요. 메인들이 덮개를 덮은 거죠. 이제 거북선인데 여기서 갑자기 저 퀴즈를 하나 내고 싶어요. 진짜 언제든 환영이에요. 맞다. 의욕이 언제 나오나 했다. 일단 내봐. 자, 우리 거북선을 처음 발명했던 왕은? 정답. 맞춰도 되나 근데? 네. 다 재미없어. 맞추라고 퀴즈 낸 건데. 맞추세요. 태조 아닙니까? 네? 태조. 아닙니다. 태종. 태종 맞습니다. 와, 그렇게 오래된 거예요? 네, 문헌이 나옵니다, 실제로. 거북선의 이야기 실제 단어가 나오는 맞아요. 건 실록이 나온 건 태종이고요. 실제로. 그걸 좀 더 우리가 아는 그 형태로 바꾼 건 이제 아마 이순신 때. 맞아요. 근데 지금 유레카! 자, 제가 얼마 전 이제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집을 지을 때 사실 저희 집도 이제 뭐 이렇게 집을 하나 마련해서 인테리어를 하는데도 한 6개월 걸렸어요. 6개월 걸렸는데 하루 만에 집 한 채를 뚝딱 지을 수 있다라는 것. 비용도 굉장히 적게 든다는 것. 그거 저거 컨테이너 박스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게 뚝딱. 그거로 그렇게 하면 할 수 그렇지. 있죠. 그럼 5천면 되지 뭐. 뚝딱. 사오기만 하면 네네네. 그 놓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검색해봤습니다. 저 지식보시 다 알아봤는데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 중에서 3D 프린터. 3D 프린터로 집을 징징징징징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 말이 안 돼. 집을 어떻게 프린터를 해요? 집이 요만할 텐데. 진짜예요. 실제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한 스타트업 기업이 네. 원심형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세계 최초로 집을 찍어내는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지금 다 하네. 그 원심형 그 3D 프린터가 한 1.8톤밖에 안 돼서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집을 찍어낼 수 있는 거예요. 와. 근데 이 집을 크기도 제법 돼요. 한 38제곱미터, 한 11.5평 정도 되는데
근데 이런 거 다 뭐 신기하고 좋아요. 근데 네. 가격이 그래 이거. 얼마가 될까? 이게 참 궁금한데 네. 놀라지 마십시오. $10,000, 우리 돈으로 한 1,000만 원 살짝 넘어가는 1,000만 원 정도면은 네. 집 하나 뚝딱 지어내는 거예요. 집 하나를요? 예, 저 야. 월세 살 때 1,000에 50. 그러니까요. 월세보다 싸잖아요. 야, 1,000만 원이면 자기 집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와. 집이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출력. 그러면 이제 디자인은 다 클라우드 인터넷에 올라가 있고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다운받아서 네. 출력을 합니다. 근데 심지어는 인공지능이 딱 얼굴 관상을 딱 보고 이분이 원하는 집은 이런 거야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와. 그거 좀 헷갈리면 어떡하죠? 오늘 좀 약간 피곤해가지고 얘가 좀 잘못. 저는 관상이 약간 왕이 될 관상이거든요. 왕이 될 관상인가 이런 왕궁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맞춤화된, 그냥 다 똑같은 집에 사는 게 아니라 다 그 사람한테 맞춤화된 집을 설계를 해주고 그 집을 출력을 하면은 집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지금처럼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성냥갑처럼 생긴 그런 아파트는 없고 이제 없어집니다. 네. 다 다른 집이 다 생기겠네요. 다른 우리의 개성이 다 반영되는 그런 도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유레카! 자, 이제 우리가 종이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 원기둥을 만들어 왔어. 나는 별. 나는 세모.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위에다가 책을 한 권씩 올려보는 거야.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먼저 무릎 위부터 올려봐. 자, 한 권에 약 660g의 책을 세 가지 형태의 기둥에 차곡차곡 쌓아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기둥이 가장 많은 무게를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해보죠. 세모와 원기둥에 이어 별기둥도 가볍게 출발을 했고요. 아따, 두 번째면 뭐 연약한 종이라고 해서 물러보면 안 된다는? 오케이, 세 권까지도 무난하게 성공! 이제 5권. 세모기둥은 과연 이 무게를 버틸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종이의 아랫부분이 구겨지면서 무릎씨 이제 그만 세모기둥을 놓아주세요. 세모기둥 아웃! 그렇다면 원기둥은 가볍게 패스. 별기둥 역시 고고고! 이렇게 5권, 6권, 7권을 넘어 무려 9번째 책이 기둥에 오릅니다. 자, 종이 한 장의 위력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별기둥의 9번째 도전! 그 결과는? 별님이 버틸 수 있는 무게는 여기까지였군요. 원기둥 2등. 꼴등. 바로 이 부분이 구겨지면서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군요. 아잉,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 버렸네요. 그럼 도대체 왜 원기둥이 가장 많은 무게를 버틸 수 있었던 걸까요? 위에서 받는 하중이 같다 그랬을 때에는 위에 있는 하중을 얼마나 아래로 잘 분산시켜 주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하중을 잘 분산시키는 모양이 원 모양이기 때문에 원이 가장 많은 하중을 버틸 수 있고 그 다음이 별 모양, 그 다음이 삼각기둥 모양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탄산 캔을 만들 때 원기둥 형태로 만드는 이유가 가장 그 힘을 잘 버틸 수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원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탄산가스가 조금 온도가 올라가서 압력을 높아진다고 해도 원이 가장 잘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원기둥 모양으로 만들게 됩니다. 힘은 구조물의 형상에 따라 특정 부위에 집중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를 응력 집중이라고 하죠. 발생하는 힘이 구조물 전체에 골고루 분산될 때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만드는데요. 응력 집중은 움푹 들어가거나 모서리처럼 곡률이 크게 변하는 부분에서 잘 일어나기 때문에 표면의 편평도나 곡률이 일정한 원기둥에서 응력 집중이 덜 생기게 됩니다. 유레카! 김호웅도 워낙 이제 조선시대 화가로서 풍속도도 많이 그렸잖아요. 그렇죠. 뭐 씨름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거기도 활이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 전통적인 활이었던 각궁이 등장합니다. 각궁. 예. 암호만을 쓰게 되면 이게 그 강한 활을 만들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뿔을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나무 조각을 덧대기도 하고요. 혹은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활은 그 활의 바깥쪽 부분에 그 튼튼한 힘줄 같은 걸 연결해서 활의 탄성을 더 강하게.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탄성이 중요하니까. 뿔을 이용하는 것도 그게 강한 활을 통으로 만드는 하는 게 방법이고. 아니고 각자 이어붙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뿔 하나로 만들 그리고 수가 우리나라 없거든요. 과학 기술이 그 어떤 그 접착제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다는 진짜 그걸 얘기네요. 뭘로 붙였을까요? 그 각궁을 만들 때는 그 민어라는 물고기 있잖아요. 네. 민어의 불에서 추출한 동물성 접착제를 쓴 거로 알려져 있죠. 근데 그런 걸 이제 어떻게 발견했을까라는 건 아마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아마 그런 걸 발견했을 겁니다. 아, 민어는 그래요. 제가 그 보양식으로도 좋은 네. 생선인데 그걸 먹다 입에 쫙쫙 달라붙으니까 야 요거를 접착제 뭐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야 입에 짝짝 붙는다 이렇게 해서 민어가 체험으로 이렇게. 아, 진행 좋은데요. 괜찮네. 못 잡겠는데 오늘. 그게 본드보다 더 강하대요. 심지어. 아, 진짜? 그래요? 네. 풍속도에도 이렇게 활을 찾아볼 수 있고 더 오래되면 이제 벽화에도 실은 네. 예 활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고구려 벽화에 나오죠. 고구려 벽화에 많이 네. 봤어요. 대표적으로 무용총이라고. 무용총. 예, 거기에 이제 대표적 수렵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 때부터 아까 좀 말씀드린 그 각궁을 썼다는 거. 아 지금 저희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는 예, 이 그림. 네. 크기는 좀 작고요. 대신 이 휘어지는 정도가 아주 크고요. 말을 타고도 쏠 수 있는 그러니까 작기 때문에 크게 작기 때문에 장궁이라 당궁 작은 궁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용하죠. 저기 보시는 것처럼 저 위쪽에 있는 그 무사 같은 경우는 몸을 뒤틀어서 뒤에 있는 동물을 쏘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 모습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각궁을 만들 때 재료도 그렇지만 이걸 붙일 때 아까 우리 얘기 나오는 것처럼 그 민어의 불에서 나온 풀을 이용해서 붙이는데 이게 동물성이고 습기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만들 때도 그 건조한 시절. 그러니까 뭐 가을에서 이듬해 3월 그렇게 그때 주로 만들었다고 하고요. 이게 또 만든 다음에 활이 제대로 접착제가 잘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온도와 습도도 꽤 중요했다고 해요. 유레카! 제가 요즘 아재 같아가지고 야 세상 진짜 많이 변했다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너무 아저씨 같아가지고.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25년 전이죠. 고등학교 때 이런 거 있었어요. 이 공상과학 이런 거 포스터 그리면 걸어다니는 핸드폰 그런 것들이 이 그림에 나왔던 것이지 그때 우리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일반적이죠. 요즘은 또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냐면 스마트폰으로 집에 있는 전기를 끄고 스마트폰으로 가스불을 꺼요. 근데 그러한 기술들이 이제는 5세도 그 기술을 접목을 시킵니다. 스마트 벨트라는 것이 있어요. 스마트 벨트. 그 스마트 벨트랑 그 스마트폰과 센서 등이 내장이 돼 있어서 내가 스마트 벨트를 착 차고 있으면 내가 몇 시간 앉아 있는지 그리고 내가 몇 시간 움직였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과식을 했는지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한 스마트 벨트라는 것도 있고 또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주는 패딩이 있습니다. 패딩을 입었는데 내 몸 안의 체온과 습도를 조절해주는 패딩도 있고요. 자, 또한 실시간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의류도 있어요. 무엇이냐면 건강 이상이 생깁니다. 심장박동 이상이라든가 이런 건강 이상이 생기면 센서가 정보를 전송해서 의사에게 바로 이 착용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주고 즉각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관리를 해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위급한 순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 요즘 아이들 있으면 알겠지만 그 아이들이 굉장히 사람 많은 데 가면은 되게 정신없잖아요. 그리고 막 금방 막 또 애들이 없어질 것 같아 되게 불안해요. 부모의 마음이. 그리고 막 이 아이들은 정말 가만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도 그랬지만 계속 이렇게 있지만 되게 사람 많은 곳에 가면은 애들이 막 장난이 막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막 그래요. 특히 막 장난감 한 곳에 있잖아요. 장난감 한 곳에 있으면 애들이 가질 않아. 엄마 아빠는 가고 있는데 계속 이러다 없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하죠. 하지만 그런 불안함도 이제 끝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에게 인쇄된 칼라 코드가 있어요. 코드. 옷에다가 코드를 붙여서 그 코드만 바코드처럼 딱 찍으면 이 부모의 신상 정보가 쫙 뜨게 되는 그러한 옷도 지금 개발 중에 있다는 것이죠. 유레카!
일회용품 사용 증가가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일코노미에 대안이 될 만한 경제 트렌드가 주목받고 있다. 바로 공유 경제다.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와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를 시작으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공유 경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도 이 공유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했다. 공유 경제는 2008년 하버드대 교수 로렌스 레식에 의해 정립된 개념으로 나의 자산을 내가 안 쓰는 동안 남에게 쓰게 해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전에는 이제 재화를 소비하려면 소유를 이제 전제로 해서 이렇게 물건을 사용했는데요. 이제는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만약에 집에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가 있다거나 또는 주차장 같은 게 있을 때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 적절한 시기에 그것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빌리는 사람도 싸게 사용할 수 있고 또 빌려주는 사람은 어차피 그 재화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빌려줌으로써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공유경제 선두주자를 꼽으라면 단연 이웃나라 중국이다. QR코드를 바탕으로 공유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일상 속에 필요한 많은 물건들을 공유경제를 통해 마련한다. 하루에 한 번 사용하는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부터 비 오는 날 필수품인 우산은 굳이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 타인이 사용하던 것들을 비가 올 때만 대여하는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유하되 소유하지 않는다는 무소유 정신이 중국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심지어 농구공 같은 소소한 품목도 공유해서 이용할 정도로 공유 경제는 중국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에 따르면 전 세계 공유 경제 서비스 시장 규모는 2015년 150억 달러에서 2025년 3,350억 달러로 20배 이상 커질 전망이다. 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공유 경제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요. 그전에도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재화를 다른 사람과 나눠 쓰는 이런 경우는 있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재화를 이렇게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이렇게 연결하는 서비스가 이제 발달되었다. 특히 ICT 같은 정보통신 기술과 위치 기반 추적 서비스 같은 거 이런 정보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것이 기존의 나눔의 이런 경제하고 연결되어서 좀 더 정형화되었다, 좀 더 플랫폼화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레카! 일인 가구 증가에 발맞춰 새로운 소비 성향이 생겨났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바로 유통업계인데 싱글족들을 위한 소포장 일회용 제품들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과일과 채소도 예외는 아니다. 음료들을 크기를 줄인 채 새로운 패키지를 선보이고 포장을 풀기만 하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미니 사이즈 제품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간편함을 추구하는 싱글족들을 겨냥한 제품인데 이런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일코노미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일코노미 경제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면 여기 2만 원짜리 수박 한 통이 있다. 이 수박을 4등분한 후 가격표를 붙이면 4가지 각각의 수박 상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잘린 수박 한 덩이를 6,000원에 판매한다면 수박이 조각나면서 가격은 비싸졌지만 판매자는 일코노미 제품을 통해 4,000원에 부가 이득을 올리게 되는 것이다. 수박을 판매하는 판매자는 수박 한 통보다 높은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 이게 바로 일코노미의 핵심이다. 물론 어떤 제품이든 대용량을 사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1인 가구로서는 대용량 제품은 다 먹지도 못할 뿐더러 처리 비용을 따져볼 때 개별 포장돼 있는 제품을 고른 것이 훨씬 이득이다. 최근 가전제품들도 이러한 트렌드 변화에 맞춰 꼭 필요한 기능 위주로 실용성을 높이되 크기는 최소한 제품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1인용) 김치 냉장고, (1인용) 밥솥 등이 인기를 끌면서 판매율도 훌쩍 뛰어올랐다. 가구 역시 자리를 차지하던 큰 가구 대신 1인 혹은 2인이 누릴 수 있는 제품들이 눈에 띈다. 저렴한 가격에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접이식 가구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한국산업연구원이 발표한 1인 가구 소비 지출 규모는 2010년 60조 원에서 2020년 120조 원으로 10년 만에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2030년엔 194조 원에 달하는데 이는 전체 민간 소비의 2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유레카! 다양한 화학용품들에 노출돼 있는 현대인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잠들기 직전까지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화학용품과 마주하고 있을까? 매일 마셔야 하는 물부터 물건을 사면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영수증까지 생활 화학용품은 현대 사회를 살아간다면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숙명과도 같다. 그렇다면 이 생활 화학용품 속에는 과연 어떤 화학물질들이 들어있을까? 하루 3번 식사 후에 양치질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치약에도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향균 작용을 하는 화학물질 트리클로산이 바로 그것이다. 머리를 감을 때 필수품인 샴푸에는 물과 기름이 잘 섞이게 하는 계면 활성제와 파라벤 등 다양한 화학물질이 들어있다. 하지만 이 파라벤은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여성들이 매일 쓰는 화장품은 사실상 탄소 화합물의 결정체다. 과거 매니큐어의 색이 오래갈 수 있도록 첨가하는 푸탈레이트라는 화학물질은 발림성을 좋게 하지만 체내 호르몬 생산을 방해해서 장기 발달과 기능을 방해하는 부작용이 있다.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이용해야 하는 세탁기 속은 어떨까? 세제 속에 첨가된 화학물질 중에는 합성 계면 활성제가 있다. 세정력을 높이지만 아토피 피부염과 탈모 등의 부작용도 보고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부터 탈취제에 이르기까지 대체 얼마나 많은 화학물질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걸까?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직전까지 인간이 하루에 접촉하는 화학물질 역시 약 2,000개에 이른다고 한다. 앞서 언급한 파라벤, 나프탈렌, 계면 활성제 등의 수많은 화학물질들이 샴푸, 치약, 화장품 등 우리가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생활 화학 제품들에 광범위하게 함유되어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모든 화학물질이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데 있다. 위생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유레카! 우리나라의 수돗물 음용률은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수돗물을 먹지 않은 여러 이유 중 하나로 음용수로서 특유의 약품 냄새가 거부감을 주기 때문이라는데, 보통 이제 가정에서 수돗물을 이제 마시게 되면 그 화학약품, 그 염소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시는데요. 실은 정수 처리를 하면서 그 미생물들을 이제 제거해서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염소를 투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 양 자체도 매우 적기 때문에 마셔도 그냥 드셔도 안전합니다. 자연으로부터 취수된 물은 생물과 세균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는 마실 수 없다. 염소는 바로 이런 박테리아와 같은 병원성 미생물을 없애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수돗물의 경우는 원수가 좋아야지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수돗물 처리 과정을 보면은 유해 화합 물질들을 다 거를 수 있는 그런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정만 제대로 철저히 지켰을 때, 그러니까 감시 감독을 이제 철저히 한다면은 우리가 먹는 수질에 유해 화합 물질들이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돗물 그 자체 원수는 깨끗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